1914년 세상은 자신들이 문명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었다. 전기가 도시를 밝히고 전신이 대륙을 연결하며 과학, 예술, 패션은 인류가 마침내 현대에 들어섰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의 순간, 세계는 전쟁을 선택했다. 모두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이 빼앗아간 땅을 되찾고 싶어 했고, 독일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권력, 유럽을 지배할 대륙 제국을 말이다. 영국은 해마다 커져가는 독일의 거대한 해군을 지켜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속하지 못한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다.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슬라브인들. 그들은 비엔나나 베를린의 황제를 위해 죽고 싶지 않았다. 러시아는 그들에게 속삭이며 반란을 부추겼다. 유럽은 비밀스러운 대화로 가득 찼고 동맹과 배신, 조용한 약속들이 오갔다. 정치인들이 웃으며 악수하는 동안 공장에서는 기관총과 중포,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다가올 전쟁은 영웅적이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된 학살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예보의 어느 여름 아침이 찾아왔다.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한 왕족이 지붕 없는 자동차에 올랐다. 이동 경로는 미리 공개되어 있었고 경호는 거의 없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군중 속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다. 폭탄이 던져졌다. 폭발이 일어났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표적은 살아남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차는 계속 움직였고 운전사는 길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끔찍한 우연으로 차량은 실패한 암살범 중 한 명 바로 앞에 멈췄다. 권총이 들려졌고 두 발에 총성이 울렸다. 그 순간 세계는 전쟁 속으로 떨어졌다. 그를 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당연히 분노했고 이 사건에 세르비아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맹국 독일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할 거야. 독일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목록을 보내고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선포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은 동맹이었고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로 차례로 전쟁을 선포했다. 몬테네그로도 여기에 가담했다. 프랑스와 영국도 일종의 동맹 관계였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우리 편이지 라고 묻자 영국은 아마도 라고 하다가 결국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독일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독일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너무 크고 느려서 전쟁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독일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준비하는 동안 모든 병력을 번개처럼 프랑스에 투입해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 러시아를 격파하려 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독일어를 쓰고 매일 페퍼포트하스트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 국경을 따라 수많은 요새와 방어선을 구축해 두고 있었다. 독일은 그 요새들을 정면으로 공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한다. 바로 벨기에를 통과하는 것이다.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지만 독일은 75만 명의 병력을 그 나라를 통해 프랑스로 보내려고 했다. 독일은 벨기에가 그냥 조용히 길을 내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벨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저항했고 그것도 꽤 효과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 독일군의 징역은 지연되었다.
더 나쁜 것은 영국이 개입한 것이다. 영국은 중립국을 침공한 독일에 분노했고 결국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 독일은 벨기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며 징역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뾰족한 철모와 해골 문양이 들어간 군복을 입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악당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는 목표가 있었다면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 연합국은 이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였고 이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특히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자신을 일종의 평화의 중재자, 거의 예수 같은 존재로 여기며 전쟁 내내 모두가 화해하도록 만들려 했다. 미국에는 독일계 이민자도 매우 많았다.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독일 만세라고 외쳤다. 하지만 벨기에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가 알려지자 그 열정은 빠르게 식어갔다. 프랑스 병사를 찾아볼까? 아주 쉽다. 그는 파란색 상의에 빨간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군도 똑같이 쉽게 그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시골로 열을 지어 천천히 이동할 때 독일군의 대포는 그들을 손쉽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구식 전쟁 개념으로 전쟁에 들어왔다. 그리고 모두가 전쟁 도중 군복과 전술을 급히 바꿔야 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쟁 준비를 끝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거 좀 처리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우리가 맞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 결국 독일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동부 전선으로 병력을 보내야 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참모총장은 이 인물이었다. 잘생겼지만 군사 전략가로서는 형편없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독일에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심지어 전쟁 초반에는 작은 나라 세르비아에게도 침공을 막혀 크게 당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독일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었다. 독일군은 러시아 제2군을 거의 완전히 섬멸했기 때문이다. 서부 전선으로 돌아오면 독일군은 계속 징역하며 파리 근처까지 도달한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독일이 정말로 전쟁을 빠르게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후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벌어진 전투에서 독일군 전선에 틈이 생겼다. 전선에 틈이 생기면 적은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다. 결국 독일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군은 방역을 시작했고 독일군은 방어 진지에 파고들었다. 연합군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양측은 서로의 측면을 노리며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바다에 도달했을 때 해안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참호선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서부 전선의 참호전의 시작이었다. 참호전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서로 마주보는 두 줄의 참호가 있고 그 사이에는 무인지대가 있었다. 한쪽이 며칠 동안 수십만 발의 포탄을 퍼부어 상대를 폭격한다. 이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 즉 쉘 쇼크를 겪었다. 그 다음 공격군이 참호를 뛰쳐나와 무인지대로 돌진한다. 그곳은 진흙과 무릉덩이, 포탄 구덩이와 철조망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공간이었다. 방어 측 참호에서는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공격군은 수천 명 단위로 쓰러졌다. 공격은 포기하거나 상대 참호를 점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반복되었다. 몇 미터 혹은 몇 킬로미터의 땅을 얻기 위해 몇 달간 싸우고 수천 명이 죽었다. 참회서의 생활도 끔찍했다. 시체,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진흙, 독이 든 무릉덩이, 쥐, 질병, 악취.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이런 환경을 수년 동안 견뎠고
지휘관들은 그들을 그렇게 싸우게 했다. 양쪽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전쟁이 더 이상 영토를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합군은 해외 식민지에서 끊임없이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고, 영국은 해상 봉쇄를 시작해 독일이 식량 같은 물자를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어느 쪽도 이런 지옥 같은 장기전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부 전선의 교착을 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호주는 독일령 6인이를 재빨리 점령했다. 연합군도 아프리카의 독일 식민지를 공격했으며, 특히 독일령 동아프리카에서는 현지인들이 병사와 운반병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새로운 참전국도 등장했다. 연합군의 새로운 동맹은 이탈리아와 일본이었다. 일본은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독일 섬들과 식민지를 차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탈리아는 원래 전쟁 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이었지만 갈등이 커지고 연합군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편을 바꿨다. 이탈리아는 알프스 산맥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대부분의 전쟁 기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편 중앙동맹국의 새로운 친구는 중동에 있던 쇠퇴하는 제국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전쟁에 참전할지 말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최근 발칸 전쟁으로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전을 원하던 일부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러시아를 향해 포격을 가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오스만 제국의 참전은 특히 영국에게 큰 문제였다. 중동에는 석유가 많았고 영국은 그 석유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스만군은 먼저 카프카스 산맥에서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었다. 그 다음에는 사막을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를 공격했지만 이것도 실패했다. 연합군은 갈리폴리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차지하려고 오랜 참호전을 벌였지만 이건 역시 실패했다. 오스만 제국은 초기 패배의 책임을 자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돌렸고, 그 결과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로 약 1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독일은 스파이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 영국에 맞서 아랍 부족들이 지하드를 일으켜 인도를 공격하도록 선동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이유 중 하나는 스파이들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만들어 마시고 취해버렸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다. 이처럼 새로운 전선들은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연합군이 자신들보다 병력과 물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독일은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무언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쟁 전에는 현대전의 규칙을 정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화학무기 사용 금지, 민간인 공격 금지, 쉽게 말해 비열한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회의를 열고 그 규칙을 깨기로 결정했다. 비행선 제펠린이 영국 도시들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참회는 염소가스가 사용되었으며 잠수함은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그중 하나가 루시타니아호였는데 이 배가 침몰했을 때 159명의 미국인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은 미국 여론을 크게 독일 반대쪽으로 돌려놓았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연합군도 곧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민간 선박에 대잠 무기를 숨겨두기도 했다. 이것이 독일에게 공격을 정당화할 명분을 주었다. 그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여전히 세르비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동맹국은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불가리아는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했고 제2차 발칸 전쟁에서의 패배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었다. 중앙동맹국은 불가리아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불가리아는 참전했다.
그 결과 세르비아는 패배했고 세르비아군은 중립국 알바니아를 거쳐 후퇴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우호적 침공이라는 명목으로 알바니아에 들어가 세르비아군을 추격했고 많은 세르비아 병사들이 바다를 통해 탈출했다. 1916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독일은 또 하나의 적을 만들었다. 포르투갈이 물밑에서 연합국과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이 전쟁에서 거의 유일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다. 양측은 드레드노트라는 신형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너무 비싸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구에 묶어두었다. 단 한 번 큰 해전이 벌어져 여러 척이 손상되었고 그 후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영국은 징병제를 도입해 병력을 대규모로 확보했다. 이는 다행이었는데 서부 전선이 곧 끔찍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가장 길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가 프랑스의 베르덴 근처에서 독일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필사적으로 방어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압박을 받은 프랑스는 동맹국들에게 독일의 주의를 분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영국은 솜 전투를 시작했고 첫날에만 6만 명의 영국군이 사상당했다. 바로 이 전선에서 영국은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의 공상과학 같은 무기를 사용했다. 한편 러시아는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지원 요청에 응답해 대규모 방역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큰 성과를 거두다가 보급이 끊기면서 멈춰섰다. 러시아의 성과를 보고 루마니아는 지금이 전쟁에 뛰어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곧바로 크게 당했다. 그리스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내분이 벌어졌다. 국왕은 중앙동맹국을 지지했고 총리는 연합국 편에 서고 싶어 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국가 분열 사태가 벌어진 끝에 국왕은 결국 퇴위했고 그리스는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연합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세에 나섰다. 중동에서는 러시아가 북쪽에서 오스만 제국 영토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영국은 페르시아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 상륙했다. 영국군은 티그리스강을 따라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했지만 도중에 쿠트라는 도시에서 포위되어 결국 항복했다. 이후 남쪽에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공세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작전에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진 영국 장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는 아랍 부족들의 봉기를 이끌어 오스만군의 보급선을 크게 교란시켰다. 1917년이 되자 모든 나라가 완전히 지쳐 있었다. 프랑스군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독일 민간인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전쟁으로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다. 아직 승자는 없었고 누가 먼저 무너질지가 문제였다. 그리고 그 답은 러시아였다. 식량 부족과 혼란 속에서 페트로그라드에서는 폭동과 파업이 터져 나왔다. 시위는 혁명으로 번졌고 새로운 정부가 차르를 몰아냈다. 그리고 몇 달 뒤 볼셰비키가 그 정부마저 전복시켰다. 그들은 러시아를 전쟁에서 탈퇴시켰다. 이것은 독일에게는 큰 호재였다. 이제 서부 전선에만 집중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미국이 점점 전쟁에 참전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미국은 전쟁 내내 연합국의 물자를 팔며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은 멕시코에 전보를 보내 미국을 공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국이 이 메시지를 가로채 미국에 공개했고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미군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독일에게 이것은 재앙이었다. 그들은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프랑스와 영국을 굴복시켜야만 했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총공세를 시작했다. 독일군은 솜 전선에서 맹공을 퍼부어 연합군을 밀어냈다. 다시 북쪽을 공격했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공격을 거듭할수록 독일은 자원을 소모했고 연합군은 점점 더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다섯 번째 공격에서 연합군은 전선을 지켜냈고 오히려 방역에 나섰다. 미군이 대규모로 도착하자 연합군은 전면 방역을 시작했고 전쟁의 향방은 결정되었다. 중앙 동맹국들은 모든 전선에서 밀려났다. 불가리아가 먼저 붕괴했고 그 다음은 오스만 제국, 이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마침내 1918년 11월 11일 오전 10시 독일이 항복했다. 평화조약에서 독일은 군사력을 대폭 축소하고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수백만 명의 희생 끝에 세계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약 20년 동안만